자, 행정법 서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여러분들의 행정법 기본 강의 수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기본 강의를 먼저 수강하신 다음에 본 서브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기본 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 서브 강의는 법규 서브 노트라고 하는 별도의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본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본 서브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왼쪽에 이렇게 기본 강의 PPT를 띄워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서브 PPT를 띄워놓을 것이라서 기본 강의 내용과 서브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기본 강의 내용이 어떻게 서브 노트에 정리가 되었는지를 그때그때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본 강의를 수강하실 때에는 책상에 우리 행정법 기본서와 본 서브 노트가 같이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서브 노트로 요약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과서 보시면요. 행정법 기본서 보시면은 물론 답안지에 직접적으로 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담겨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 서브노트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위해서 담겨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하는 그러한 성격의 내용들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본 기본서에서 어떤 점을 외워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본서의 내용이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본 서브노트를 이용하셔서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법 서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보시면요, 챕터 1에서 행정과 행정법 시작하죠. 제1절 행정법의 기본 개념 및 분류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내용들은 이해를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서브노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서브노트로 옮겨서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번에 법규 서브노트를 제작하면서 유념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서브노트는 서브노트답게 확실하게 분량이 적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기본서에 적혀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똑같은 분량으로 서브노트로 옮겨버리면은 오히려 쓸데없이 자료의 양만 늘어나게 됩니다. 서브는 서브다워야 돼요. 서브는 서브다워야 됩니다. 자, 보통 서브라고 하면서 기본서 분량의 2분의 1, 50%나 40%막 이 정도 분량의 그러한 서브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사실 서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브는 확실하게 기본서를 요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와 서브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공부의 메인, 여러분들 공부의 중심은 기본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교재. 물론 제가 쓴 게 교수님 기본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학원 강사의 기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기본 교재가 여러분들 공부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이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서라고 하는 게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텍스트 중에서 어떠한 점을 유념해서 암기해야 되는지, 또는 이 기본서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서브노트가 보여주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봐가면서 같이 기본서를 보시면은 기본서의 내용이 조금 더 한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서를 막 읽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느낌이에요. 나무 하나하나, 이 나무는 이런 나무, 이 나무는 이런 나무, 이런 식으로 기본서를 공부한다, 기본서를 정독한다고 하는 것은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느낌인데 서브노트는 숲 전체를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도 봐야겠지만은 숲 전체를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한 단원씩 마무리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숲 위로 올라가셔서 내가 봤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라고 서브노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역할을 하려면 서브는 서브다워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서브노트는 분량이 압축되고 요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내용을 담지 않을지 이러한 결정을 과감하게 했어요. 아시겠죠? 자, 과감하게 해서 분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제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도 사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과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빠르게 같이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법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 공부했습니다. 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대체 그 법이 뭐냐? 대체 어떤 것들을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행정법의 법원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성문 법원이 있고 조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불문 법원이 있다. 그래서 성문 법원 플러스 불문 법원까지 해서 전체 행정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원칙적으로 행정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성문법으로 규율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내용을 다 성문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불문법에 의해서 보완된다라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 서브 강의를 진행할 때는 기본 강의 때 진행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서브 노트로 옮겨졌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법원의 체계는요. 자,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통일적,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하위법은 상위법에 모순되면 안 됩니다. 법령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상호 간에 충돌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고요. 자, 불문법에는 행정관습법, 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충적인 법원이 됩니다. 원칙은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문법은 보충적 법원이 된다라는 거 공부를 했어요. 자, 성문법원에는요. 첫 번째 헌법이 있죠. 헌법은요.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헌법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관련 규정입니다. 기본권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은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원이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 우리가 외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행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법률은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것을 법률이라고 하고 무슨 법이라고 한다. 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합니다. 자, 법률은요. 국회에서 제정한 규범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냈고요. 다음에 명령입니다. 자, 명령은 행정권에 의해서 제정된 규범으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자, 행정입법은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법규성이 있는 법규 명령과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중 행정규칙이 법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법규성을 지닌 행정규칙, 예외적으로 행정규칙 중에서는 법규성을 지닌 것이 있는데 자, 이것도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행정규칙 자체가 법규성을 가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예를 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세심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이 표현이 반드시 와줘야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때에는 행정규칙 중에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이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해서 제정된 규범이다라고 되어 있고 대외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라고 적었고 자, 법규 명령은 당연히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형식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거 말고도 뭐 감사원 규칙, 뭐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서술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우리 시험에서 전혀 물어보지 않는 거를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행정규칙이 있는데 원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기 때문에 원래는 행정규칙은 법원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법보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우리가 법보행이라고 하는데 법보행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서 대외적 구속력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자치법규는 내용 너무 단순합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서의 내용 그리고 기본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서브노트에 어떻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지 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본 서브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불문법원 보겠습니다. 자, 불문법원 안에는 행정관습법, 조리, 그리고 일반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행정관습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사람들이 이건 법이야 라고 이렇게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행정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 거듭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그건 당연히 법 아니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법이지 라고 법으로서 인식하는 거예요. 법으로서 확실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의 법이야. 그걸 꼭 반드시 조문에 적어놔야 돼? 조문에 적어놓지 않아도 그건 당연히 우리 사회의 법이야 라고 그것을 법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법적 규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행정관습법이에요. 자, 행정관습법은요. 하위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행정선례법입니다. 행정선례법은 행정선례가 반복되어서 성립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행정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명문 조항이 있는데 자, 이런 명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성문법원이라고 하지 않았죠. 자, 이러한 불문법원이 있다라고 그러한 내용이 성문법에 정리가 된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불문법이 있어라고 성문법에 적혀져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불문법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행정절차법 보시면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 등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었을 때에는 일종의 행정선례가 만들어졌었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한다. 그러한 관행과 다르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행정청의 선례가 반복되어서 성립된 행정선례법이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어요. 저 한 줄만 보셔도 이 기본서 내용이 생각이 나셔야지만 기본서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하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민중적 관습법이 있어요. 자, 민중적 관습법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행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관습법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수산업법상의 관행 입어자 사례를 말씀드렸었죠. 자, 아주 예전부터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마을 어업권이라고 한 것이 설정되기 전부터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왔다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물고기를 잡을 권리가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행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민중적 관습법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행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있다라고 정리했어요. 자, 수업 목적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민중적 관습법은 우리 수업 목적과 매우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나마 둘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 행정선례법이 그나마 조금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조리인데 조리는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조리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나 형평에 대한 관념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쉽게 상식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리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깊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조리가 어떠한 단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조리상이라고 하면요, 상식적으로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리상 인정된다. 그 말은 상식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판례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논의라고 붙으면요, 확실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견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건의 하나여. 이 표현 기억하시면 돼요. 당해 사건의 하나여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하나여. 그래서 그 사건에서만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다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설명드려볼까요? 물론 뒤에 가서 구체적 규범 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어떠한 법규 명령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어떠한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이제 처분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처분 1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처분 2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처분 3이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위법하냐면 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 법규 명령 자체가 이게 상위 법에 위법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법규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상위 법률에 위반한 내용으로서 만들어진 법규 명령인데 그거에 기초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나한테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으니 당연히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처분 1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요, 이러한 명령 규칙이 위헌이나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사를 해봤더니 아, 그래, 맞아. 이 법규 명령은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위법하더라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 이건 위법해라고 대법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 1번 처분만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2번 처분과 3번 처분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당해 사건의 하나여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특정 사건의 하나여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처분이 취소가 되지 2번과 3번 사건은 2번과 3번 처분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2번, 3번 처분은 어떻게 해야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해야죠. 소송 제기해야죠. 이 소식을 듣고서 아, 그래? 그러면 내 처분도 위법하네? 라고 하면서 2번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3번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2번, 3번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이 법규 명령이 위법하니까 얘는 위법해. 그래서 얘를 취소했어. 그렇다고 해서 2번, 3번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요, 위헌 결정은요,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에 위헌 결정이 있으면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그리고 지자체를 모두 다 기속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자, 헌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헌재. 자, 헌재가 어떠한 법률이 위헌이다. 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어. 이 법률은 위헌이야. 라고 하면은 이 법률과 관련해서 처분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3이 있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모두 다 이것들은 다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은 위헌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 법률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이 법률이 위헌이라는 효력이 전부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헌이다 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이 다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이 인정돼요. 아시겠죠? 바로 그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서 판례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법원성이 없습니다. 자, 요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여기에는 명령 규칙이 옵니다. 명령 규칙.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규 명령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규칙은요, 여러 가지 뭐 대법원 규칙, 감사원 규칙, 그리고 조례와 규칙 이런 것들이 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판할 그러한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권한이 달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대법원 판결은 법원성이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 원칙은 워낙 내용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로 구분을 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3절의 내용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고 내용의 이해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서에서만 가볍게 정리를 하고 서브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암기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도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데 만일 행정권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또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즉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기본법 제8조에서 우리 보통 그냥 줄여서 행기법이라고 하는데 행기법 제8조에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바로 이게 뭐죠?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이면서 이미 기본 강의 때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요거 있죠? 바로 중요성, 중요사항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유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법률에 법규 창조력 나와 있는데 국민의 권리 의무를 구속하는 법규는 원래 원칙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다양화된 사회, 전문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분야를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다 보니까 행정입법이 오늘날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해서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에요. 자, 국장이 법률에 명시된 사유 없이 평가사 감액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행정작용이 행해지기 위해서는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문법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불문법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법률로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 명령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원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디까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냐라는 것인데 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이랬을 때 통설과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자, 중요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비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본질적이다,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은 중요한 영역이고 본질적인 영역이에요.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유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율을 해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덜 구체적으로 규율해도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불문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 플러스 불문법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수익적, 침익적 가리지 않고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제4절 법령의 개정과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어떤 내용 공부했었냐면요. 행정처분은 처분시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자, 법령의 개정이 이때 있었다라고 하면요. 개정 전 법을 구법이라 할 수 있고 개정 후 법을 신법이라 할 수 있겠죠. 또는요. 개정 전 법 이라 할 수가 있고 얘를 개정 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처분을 이때 했다라고 하면요. 구법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처분을 이때 했다라고 하면요. 신법에 따라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은 자, 행정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당시의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우리 이 내용을 서브노트에는요. 원칙은 처분시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는 서브다워야 돼요. 그래서 자, 기본서의 분량과 별 차이가 없으면 그건 사실 쓸데없이 기본서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서브는 서브답게 확실하게 결론만 핵심만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결론만 기억하셔도 답안지에 어느 정도 쓰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만 외운다고 해도 결국 답안지에 쓰라고 하면요. 자, 우리 행정처분은 처분시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문장 쓰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암기하셔야지만 암기의 분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처분시법 원칙은 소급금지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보통 이제 제가 세금과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가 소득 창출 활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1년 동안에 소득 창출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특정 연도에 소득 창출 활동은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끝난 건데 자, 관련 세법이 이때 개정되면서 개정된 세법이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조세 처분을 이때 한다고 해서 그죠? 과세 처분을 이때 한다고 해서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이 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소급금지 원칙에 따른 제한입니다. 아무리 과세 처분을 과세
처분을 이때 한다고 해서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법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게 제한이에요. 소급 금지 원칙에 따른 제한입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경과 규정 이렇게 어떤 법이 개정될 때 언제까지는 구법을 적용한다. 또는 언제부터 이 신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경과 규정을 마련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 경과 규정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 규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구법을 적용한다. 또는 언제부터 신법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으로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음에 신청에 따른 처분 볼 건데 자, 만약에 신청이 이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신청이 이때 있었다. 신청 그리고 법령의 개정이 이때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처분은 이때 있었다. 라고 하면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요. 원칙이 뭐라고 했죠? 처분 시 법령에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일반적인 원칙과 동일합니다. 처분시법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에 따른 처분도 사실은 이것과 동일해요. 처분시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원칙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이 예외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너무나 뻔한 원칙을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예외를 물어보겠죠. 자, 만약에 어떠한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였는데 그 사이에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라면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신청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때 원래 처분이 나왔어야 합니다. 근데 업무가 지연됐어.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가 지연됐어. 그러고 있다가 법이 이때 개정된 거예요. 법이 개정됐는데 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처분은 이때 처분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시법이 아니라 신청시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된 경우에는 신청시법에 따른다. 이렇게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시면은 내용을 명확하게 암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신청시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제재적 처분인 경우인데 요거는 오히려 반대예요. 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은요. 위반 행위시법이 원칙입니다. 위반 행위시 잘못을 했었을 때 그때 이미 죄는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미 너는 어떠한 죄, 어떠한 잘못을 범했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또 예외가 있죠. 자, 만약에 처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반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위반행위시의 법령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니까 얘는 반대죠. 얘는 반대예요. 왜 반대일까요? 왜 얘하고 반대라고 했죠? 제가 기본 강의 때 신청에 따른 처분은 요 신청은 수익적이니까 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수익적인 처분인 거예요. 수익적 처분. 근데 제재적 처분은요, 요거는 침익적인 처분이겠죠? 그래서 두 처분의 성격이 정반대인 겁니다. 성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원칙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좋은 것 좀 해줘 라고 신청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원칙은 처분시법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요, 침익적 처분이잖아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위반행위 시의 법령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역시 예외적으로 처분시법이 국민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소급 적용 금지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만약에 이때 어떤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법령이 개정된 내용은 요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게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이는 법치국가 원칙의 내용이 법적 안정성에서 비롯된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람들이 국법인지 알고 국법을 신뢰해서 여러 가지 법적 생활을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더니 아니야.
너희들도 새로운 법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적용받아라 라고 해버리면 난 지금까지 난 그 당시에 국법을 믿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라고 하는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내용인 법적 안정성에서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정 소급이 있고 부진정 소급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법령의 개정이 이때 있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이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소급 적용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진정소급 적용입니다. 원래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지 개정 이전의 사실에는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이게 전부 다 개정 이전에 있었던 사실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요거는 전부, 진정은 전부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부 다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령의 개정이 이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법령의 개정이 이때 있었다. 그러면요, 자,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긴 문제가 없는데 여기만 문제가 됩니다. 여기만 문제가 돼요. 여기만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인데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거니까 여기만 문제가 됩니다. 아까는요, 얘 전체가 문제가 됐었죠. 그죠? 이때 개정되었는데 이거 전부가 소급 적용되니까 전부 다 소급 적용인데 이때는 전부 소급 적용. 근데 이때는요, 여기 빨간색 여기만 소급 적용이에요. 우리 이것을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 뭔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진정 소급은요, 이미 종료된 사안에까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얘기하는데 그냥 줄여서 사안이라고 할게요. 자, 사안에까지 신법령을 적용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진정 소급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것인데 이럴 때 신법령을 적용시키는 것은 허용되기는 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진정 소급 적용이 있고 부진정 소급 적용이 있는데 원칙은 뭐죠?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 보호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 돼요. 소급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부진정 소급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소급 적용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또는 가능해요. 허용되거나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판례는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번 신뢰 이익이 적거나 국법에 대한 신뢰 이익이 적거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법에 대한 신뢰 이익이 적거나 아니면 자,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진정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거나 또는 세 번째 국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거나 또는 네 번째 오히려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진정소급도 허용을 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자,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이 증진되는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사실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량 요약했고요. 다음에 부진정 소급은요. 자, 우리가 일정한 한계를 받게 되는데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즉 국법에 대한 신뢰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공익보다 자, 법이 왜 바뀌었을까요? 법이 왜 바뀌었냐면은 왜 법이 이때 개정되었냐면은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 이 두 가지를 이익 형량을 해서 만약에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국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 적용이 제한받는 거예요. 제한받습니다. 얘보다 국법에 대한 신뢰가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큰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 적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요거 있죠? 바로 요거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은 어떤 법이 있었을 때 이 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적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 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세 번째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요. 어떤 법을 만들 때 이 법의 내용 자체가
법의 내용 자체가 과거에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소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지금 법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법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번 논점과 3번 논점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요. 진정소급 입법이 있고 부진정소급 입법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진정의 의미와 부진정의 의미는 아까랑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진정소급 입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죠. 헌법재판소는요.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서 예외적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원칙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다음에 부진정 소급 입법인데 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급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법은 허용됩니다. 허용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형량 과정에서 이러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입법 형성권에 국회에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입법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직은 아까랑 유사합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의 로직과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의 로직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장의 강의 내용 서브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